예, 중동 전쟁이 발발한 지 한 달째가 접어들었습니다. 미군이 지상전에 나설 가능성도 현재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란의 지원을 받은 예멘 후티 반군까지 나서면서 중동 위기가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이번 주가 이번 전쟁의 최대 고비가 될 거라는 관측입니다. 한편 제이디 벤스 미 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이 곧 끝날 것이라고 이야기했지만 미국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의 반전 시위가 곳곳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도 속보로 전해졌습니다. 관련 내용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지난 주말 미국과 이란의 대면 협상 가능성이 제기가 됐는데 끝내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조금 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속보로 전해졌는데 조만간 이란과 합의에 도달할 것이다. 파키스탄을 통한 이란과의 간접 대화가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인터뷰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네. 일단 양국 모두 전쟁의 피로감이 심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물밑으로는 분명히 입장을 조율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던 것 같은데 근데 서로 제안하는 어떤 조건이 너무 맞지가 않아가지고요. 서로 일단 굉장히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협상 국면으로 돌입은 했지만 그래도 교전이 이루어지면서 굉장히 이제 긴장은 고조되고 있고 특히 이제 말씀하신 지상군이 해병대가 2,500명은 벌써 도착을 했고 나머지 2,500명도 곧 도착할 것이고 공수여단 뭐 한 2,000명 정도 곧 도착할 것이라고 하니까 이 혹시라도 이 지상전으로 돌입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좀 걱정이 나오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아무래도 국내 정치적인 관점에서 전쟁의 확전을 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상전 이 옵션이라는 것을 사용은 할 수는 있겠지만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지만 그 가능성이 크냐 작냐 그러면은 여전히 조금 작은 쪽에 무게를 두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교수님 보시기에는 이 이란과 미국의 대면 협상이라는 게 원래 시한이 이번 주말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네. 시간으로 치면은 네. 뭐 오늘 언저리까지인 건데 이 네, 부분은 네. 그러면은 대면 협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딱 종결지어서 보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트럼프 대통령의 시간표에 너무 구애받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무줄 늘렸다 줄였다 이렇게 시간을 예전에 이제 관세 협상할 때 이 상호 관세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은 그 유예 기간을 계속 늘렸기 때문에요.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들어볼 것 같으면은 아무 근거 없이 지금 의미 있는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물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 대화 분위기를 조성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연막을 친 다음에 이 지상전을 돌입할 수도 있다라는 관측도 있지만 아무래도 조금 상황을 정리하고 싶어 하는 것 같고 그래서 또 다른 일각에서는 지금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대면 회담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보도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가능성은 다 열어놔야겠죠. 이 협상으로 끝날 가능성 그리고 아니면은 지상군에 실질적으로 지상전에 돌입해서 또 전쟁이 또 다른 국면으로 치달을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미국의 이제 대통령뿐만 아니라 부통령 그리고 국무장관들의 이 최근 발언을 들어보면은 확전은 조금 피하고 싶어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협상과 확전의 기로 속에서 그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에 앞서서 트럼프 대통령이 가자 휴전 중재를 칭찬한 한 목사의 편지를 자신의 SNS에 올렸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이 편지는 지난해 10월 이제 15일에 보낸 편지인데 이 상황 속에서 올린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 전쟁이 그 또 다른 일각에서는 약간 종교전의 성격을 띠고 있다라는 그런 해석도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 피트 헤그세스 전쟁부 장관이 또 목사들과 이 뭐 회의를 하면서 대담을 하면서 이들이 이제 이 전쟁에 대한 신의 가호를 갖다가 뭐 기도해주고 이제 이런 장면도 좀 목격이 되고 그랬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의 핵심 지지층 중에 하나가 복음주의자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나름대로 트럼프 이 어떤 지지 베이스에 이 좀 중요한 어떤 그런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어떤 좀 세를 규합하려고 한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이분은 좀 이 자신을 조금 영웅시하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그 암살에서 살아남았었을 때 그 총탄을 이 귀만 살짝 스치고 피했단 말이에요. 그랬었을 때 복음주의자들이 이거는 진짜 신의 개입으로만 가능했었던 것이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이 다 결정지어 준 것이라는 식으로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꽤 많았었어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뭔가 이제 역사에서 어쩔 수 없는 어떤 이 필연적인 어떤 지금 전쟁을 우리가 치르고 있는 것이다. 이제 이런 메시지도 발신하고 있다라고 조금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이게 뭔가 이제 자신의 어떤 이런 전쟁을 일으킨 정당성이라 할까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계속 어필하면서도 어쨌든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마무리 지을 것인지 이제 출구 전략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에서는 반전 시위가 상당하다고 지금 보도가 전해지고 있는데 이 움직임을 좀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보고 싶어요. 이게 좀 어떤 움직임이라고 좀 보고 계세요? 정권 초기부터 노킹즈 시위, 우리에게 왕은 없다 시위가 펼쳐졌는데 처음에는 사실 민주당 성향주 도시 위주로 이런 시위가 발생을 했는데 점점 더 확산되고 이번에는 보니까 공화당 우세 지역에서도 이런 시위가 발생을 했더라고요. 예. 그게 지금 규모도 역대 최대 규모인 것 같고 그리고 이 연방 공무원들도 이 시위에 참석을 했다라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미국뿐만 아니라 지금 국제사회에서 이 미국 그리고 이스라엘을 규탄하는 시위가 확산되고 있어요. 특히 유럽에서는 반유대주의 시위가 지금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이스라엘과 미국이 공조를 해서 나름대로 이란 전쟁을 벌이고 그러면서 군사적인 성공 그리고 전술적인 성공을 거두고 있지만 좀 정책적인 측면 그리고 어떤 정치적인 측면 그리고 전략적인 측면에서는 이런 상황을 감안해 보면 조금 지고 있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그러한 상황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출구 전략을 모색하고 있고 앞서도 속보를 통해 나온 것처럼 협상이 꽤 가깝게 다가가고 있고 이란과 조만간 합의에 도달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반면 일각에서는 이제 지상전 언급해 주신 지상전 투입 가능성에 대한 꽤 구체적인 소식들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몇 주짜리 이제 지상전을 준비를 하고 있고 전면전이 아닌 그것은 기습 공격이 될 것이고 그리고 지상군이 투입이 된다면 어느 곳부터 투입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내용이 다 흘러나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지금 이 해병대와 공수부대 그리고 지금 10,000명 정도의 이제 보병을 또 준비시키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검토 중인데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국방부 차원에서 그리고 이제 그 중부사령부 차원에서 군사적으로 이제 이런 옵션이 있습니다. 대통령님 그러니까 그래 그렇다면 준비시켜 이런 차원에서 좀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의 SNS나 그리고 이제 발언을 좀 귀 기울여 들어보면은 역시 이 좀 방점은 전쟁을 확전시키지 않고 협상으로 좀 종결짓고 싶어하는 어떤 그런 의중이 읽히거든요. 하지만 지금 분명히 이 전장으로 이 해병대와 그 공수여단이 집결을 하고 있으니까 이들이 벌일 수 있는 군사작전이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는 지금 분명히 국방부 차원에서는 벌어지고 있고 그리고 어떤 작전이 가능한지는 악시오스라는 매체에서 지금 보도를 해주고 있는데 악시오스는 그냥 논의되는 상황을 갖다 그대로 그냥 전달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능성 여부를 갖다 타지는 하지는 않고 이런 어떤 작전이 가능하다라는 것인데 역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이 호르무즈 해협 안쪽으로 그러니까 페르시아 걸프 페르시아만 안쪽에 섬들이 있잖아요. 안쪽 깊숙이로는 깊숙이 하르그 섬이라고 이란이 이 석유 수출의 한 90%를 의존하는 그 섬을 갖다 점령하는 어떤 그런 시나리오 아니면은 호르무즈 해협 초입부에 있는 작은 섬들을 점령을 해서 일시 점령이겠죠. 왜냐하면 해병대나 공수여단이 장기 점령을 하는 그런 부대는 아니거든요. 치고 들어가 가지고 어떤 군사 목적을 달성한 다음에 빠져나오는 어떤 그런 부대들이에요. 그래서 일단 점령하고 그리고 나서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고 아마 저는 일시적으로밖에 개방을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근데 이게 이제 굉장히 고위험 군사작전이라는 것이죠. 점령을 할 때 상륙을 해야 되는데 물론 이제 공수 부대 같은 경우에는 낙하선으로 투입이 되겠죠. 그 상륙하는 어떤 작전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고 왜냐하면은 이란이 이 비대칭 무기를 사용해서
이들을 공격할 가능성, 그러면은 인명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고, 점령하는 순간 이들은 고정 타겟이 되기 때문에 역시 이제 이란의 비대칭 공격에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그 좀 의미 있는 그런 군사 작전이 있을까? 그러니까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조금 영구 개방하고. 근데 이제 이런 건 가능할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뭔가 비용을 정말 최소화하고 그리고 깃발 꽂고 그러면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군사적인 성과를 도출했다 하면서 이제 철수하고 빠져나가는 그런 어떤 옵션이 가능할 것 같은데 그게 정확히 어떤 거일지는 모르겠는데 너무나 고위험 어떤 그런 군사 작전이고 그렇다고 정책 차원에서 뭔가 그런 희생을 감수할 만한 의미 있는 어떤 그런 작전인지 그런 측면을 감안을 하면은 조금 가능성은 낮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요즘 그 본인이 이제 어차피 이번 임기로 대통령 이제 끝나잖아요. 그죠? 그렇다면은 나는 뭐 중간 선거고 뭐고 그다음에 공화당의 앞으로 입지 별로 그렇게 신경 안 쓰고 나는 그냥 역사에 남는 그런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싶다 하면서 뭔가 이렇게 좀 크게 일을 좀 벌릴 수도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모든 가능성을 조금 좀 상정해 놓고 지켜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교수님뿐만 아니라 모든 전문가들이 이게 굉장히 뭐 어디에 투입이 되든 간에 너무 위험한 작전이다라고 고위험이죠. 그렇죠. 얘기를 네.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모르겠고 나는 이 카드를 쓰겠다라고 네. 만약에 이 카드를 쓴다면 네. 그때는 어떤 때라고 보세요? 뭐이 협상이 중요한 뭐 변수가 될 것 같으세요? 뭐가 어그러지면 이 카드를 쓸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협상 국면을 보면은 이게 협상 이론을 조금 대입해서 보면은 사실 더 강한 측이 이 협상에서 유리한 것은 분명한데 근데 지금 이란은 거의 모든 것을 걸고 협상을 하고 있고 하지만 미국은 비용 측면에서 모든 것을 걸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조금 이란이 유리한 협상이라고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발신하는 메시지가 국내용이 있고 그리고 대이란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내용은 그냥 빨리 우리 끝날 거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말고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너무 그냥 그 뭐 유가도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이제 그런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고 사실 5월 14일 미중 정상회담 날짜를 못 박았다라는 것은 이전까지는 어떻게 해서라도 정리를 하겠다라는 것이에요. 네. 사실 그때 정상회담이 개최되는데 그리고 전쟁이 지속 중이라면은 미국 대통령은 본토로 떠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날짜를 정해놓고 지금 협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란이 이거는 아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그냥 조금만 더 버티면은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는 못하려도 상대방의 승리를 막아낼 수는 있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을 보면은 사실 이란이 지금 협상에 주도권을 쥐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근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니까 국내에서 발생하는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비용 때문에 움찔해가지고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근데 협상에서 지금 이란이 거의 이제 미국과 반대되는 조건을 갖다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뭔가 면을 조금 세우고 돌아가야 된단 말이죠. 어느 정도. 그렇다면은 이게 또 하나의 이제 군사 행동을 감행을 해서 뭔가 큰 스펙타클 그러니까 뭔가 미국이 그래도 뭔가 이제 TV 화면에서는 큰 성과를 거뒀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스펙타클을 만들어낸 다음에 그리고 셀프 승리 선언하고 셀프 종전하고 이제 이렇게 돌아오는 수순도 가능할 텐데 근데 과연 이란이 그렇게 순순히 보내줄 것인지 근데 이제 군사적으로는 의미가 있는 어떤 그런 지상 작전이 가능하지만 그게 과연 정책적으로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 군사 작전 측면에서 놓고 보더라도 너무 위험한 어떤 그런 군사 작전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 진짜 이러한 군사 작전에 돌입해서 어떠한 정치적인 비용이 발생할 것인지에 대해서 냉정하게 계산을 해본다면은 마가 지지층들도 지금 본인이 스스로 난 마가야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한 85% 정도는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거든요. 80% 정도는 이제 트럼프가 일으킨 이란 전쟁을 지지하고 있지만 이게 이제 또 다른 설문지에서 보면은 이 전쟁에서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당신은 여전히 이 전쟁을 지지할 것이냐 그러면은 50% 이하로 그게 떨어져요. 마가래도 50%는
보면 한 적어도 한 45% 정도는 이 마음을 갖다가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사실 예전에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했었어요. 관세 정책이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손실로 이어질 것 같으면은 정책을 갖다 이렇게 살짝 바꾸곤 했었는데 이번에도 저는 조금 이제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는데 근데 하지만 지금 어떤 이 빌드업이 전장에서 이 해병대 공수 여단들이 집결을 하고 있으니까 네. 특히 이제 이란 입장에서는 무섭겠죠. 왜냐하면은 벌써 2번 정도 조금 뒤통수를 맞았잖아요. 작년 6월 12일 전쟁도 그렇고 그때 대화 국면이었었는데 그때 조금 허를 찔렸다라는 게 네네. 있고 특히 이번에도 이 오만이 중재했던 그 제네바 협상이 나름대로 뭔가 조금 의미를 그러니까 오만의 그 중재자가 그랬잖아요. 지금 상당한 진전을 이뤄내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공격을 갖다가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극도로 좀 조심하고 있고 긴장의 끈을 놓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하지만 전쟁은 저는 조금 그러니까 이 어떤 군사적인 교전보다는 조금 대화가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대면 대화가 이루어지고는 있지 않지만 우회 채널을 통해서 제3국이나 3국의 요인들을 통해서 뭔가 의견 조율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처럼 이란도 걱정은 하고 있겠지만 언급해 주신 것처럼 시간이 본인들 편이라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역제한한 부분도 있고 간접적인 통로를 통해서 대화의 시도가 계속 이뤄지고 있는데 속보를 통해 전해진 것처럼 이 파키스탄이 과연 그 사이에서 중재국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협상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관심입니다. 이 부분에 네네.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파키스탄이 나름대로 이란과 말이 통하고 그리고 이제 시아파가 다수이고 파키스탄에 그리고 미국과도 말이 통하고 뭐 정보 교류도 원활하게 하고 있는데 이제 미국의 군사 기지가 없기 때문에 이란이 조금 믿을 수가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 역할은 하는 것이고 분명히 지금 파키스탄이 주도적으로 물밑 조율을 좀 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역시 그렇게 간접 채널을 통해서 의견을 맞춰보는 것보다는 직접 대화가 이루어져야겠죠. 그래서 지금 이란 입장에서는 스티븐 위트코프나 뭐 제럴드 쿠시너 같이 굉장히 친이스라엘적인 인사보다는 그래도 나름대로 제이디 벤스가 정치적인 무게감도 더 있고 그리고 사실 제이디 벤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초기에는 이 전쟁에 대해서 그렇게 찬성하는 입장이 아니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뭐 대통령이 하겠다니까 찬성은 해줬지만 하지만 빨리 끝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제안을 갖다 분명히 했었기 때문에 제이디 벤스가 대화장으로 오고 그리고 이란에서도 나름대로 중량감 있는 뭐 갈리 가바프 같은 인사가 직접 등판을 한다면은 나름대로 뭔가 이게 이제 사실 합의문이라는 게 구조적으로 뭔가 모든 것을 해결하는 합의문이라는 것은 불가능하죠. 지금 양측의 입장이 너무나 팽팽하게 지금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굉장히 느슨한 그냥 선언문. 그러니까 모든 문제들을 그냥 뭉뚱그려가지고 이렇게 하기로 했다 저렇게 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도 뭐 이 정도면 승리한 거 아니냐 하면서 셀프 승리를 선언하고 돌아가서 나름대로 조금 면을 세울 수 있는 어떤 그런 선언문 그리고 이란도 우리가 잘 버텨냈어. 그래서 이제 국내 정치적으로 이란 신정 체제도 좀 승리 서사를 쓰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선언문 정도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많은 이제 사람들이 그 호르무즈 해협 부분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이란에서는 통행료 받겠다 얘기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 말실수였다라고는 합니다만은 트럼프 해협으로 이름을 바꾸겠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쪽이 사실 받을 수 없는 이야기들을 지금 계속 주고받고 있거든요. 이 모습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뭐 트럼프 해협은 트럼프 대통령이 어디 지명이나 그리고 이제 공공장소에 본인 이름 들어가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미국의 의도가 정말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하는 것이었다면 사실 저는 이제 지정학을 좀 많이 들여다보고 있는데 미국이 그냥 호르무즈 해협을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 바브엘 만데브 해협, 말라카 해협 이게 세계의 3대 해협인데 3대 해협은 역시 미국이 장악하고 있다라는 게 일반적인 인식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사실 장악하려면 할 수 있죠. 근데 인명피해가 발생하니까 못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약점을 노출한 상황이고 정말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할 의도가 있었으면 이란의 신정체제와 타협을 했었어야겠죠.
예, 이제 그게 정말 정책 목표였다면. 근데 지금 상황에서 미국이 뭘 통제권을 갖다가 가지고 간다라는 것은 조금 어불성설인 것 같고, 이란 입장에서는 아마 전쟁 비용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벌써 지금 중국으로 가는 뭐 유조선과 두어 개, 예, 그러니까 유조선 한 서너 개 그 좀 통행료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벌써 중국 위안화로 지금 결제를 받았다 그러는데, 이게 지금 네, 경제적인 비용이 너무 커졌기 때문에 뭐 통행료를 받고 뭐 이제 이러겠다라는 것은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긴 하지만, 이거는 엄연히 호르무즈 해협은 국제 해협이기 때문에 뭐 통행료를 받는다라는 것은 정말 이것 또한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뭐 사실 뭐 안전 보장, 뭐 호위 비용으로 받기로 하는 어떤 법 체제를 갖다 지금 정비하고 있다 그러는데, 만약에 실제로 전쟁이 끝나고 그런 상황에서 이런 법을 갖다가 도입해가지고 통행료를 징수하기 시작한다면은 사실 물리적으로 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러기 시작하면 국제사회에 등을 돌리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란이 이러면 안 되죠. 그러면은 정말 이 연합군이 뭐 정말 이런 상황을 갖다 타개하기 위해서 조성이 되고 들어간다고 하면 한국도 그런 어떤 연합군에 저는 참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갖다가 이란이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석유 시장에 충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또 다른 변수가 등장을 했습니다.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는 예멘의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겠다라고 가담을 한 건데, 후티 반군이 등장하면서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 이어서 홍해 운송로도 막힐 수 네네.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사실 원유 수송로로만 놓고 보면은 호르무즈 해협에 비하면은 그 수에즈우나 그리고 홍해 그리고 바브엘 만데브 해협으로 흐르는 이 수송로는 그다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물론 중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 수송로는 교역로로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교역로로만 놓고 보면은 사실 호르무즈 해협보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만서부터 호르무즈 해협으로 해서 이제 아라비아해로 나오는 요 수송로보다 교역로의 가치로만 놓고 보면 이게 훨씬 더 중요하죠. 사실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굉장히 중요한 교역로인데, 물론 대체 항로는 있습니다. 저 아프리카 저 희망봉으로 이렇게 해서 우회에 가면 되는데, 뭐 한 2, 3주는 좋게 더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후티 반군이 참전을 했다라는 것은, 물론 이제 후티 반군이 매우 약해진 상황이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하지만 의미 있는 어떤 군사 행동을 벌여가지고 이 바브엘 만데브 해협까지 봉쇄를 해버린다면은, 이거는 여태까지는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전쟁이었다면은, 그런 에너지 대란이 발생했다면은, 이제는 이게 그냥 글로벌 유가, 그러니까 에너지 공급망이 그냥 공급망, 그러니까 뭐 물류 대란이 발생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심각한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는 것인데, 그럴 가능성은 조금 크게 보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후티 반군이 상당히 많이 약화가 돼 있고, 후티 반군을 제압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미국뿐만 아니라 이제 유럽의 동맹 국가들도 나름대로 많은 역할을 하고 있을 것이고, 더 많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이제 이란 정권이 보내는, 신정체제가 보내는 메시지죠. 호르무즈 해협뿐만 아니라 바브엘 만데브 해협까지 틀어 막아가지고 이제는 정말 글로벌 물류 대란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미국이 제일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란은 글로벌 유가를 끌어올리고, 그리고 이 전쟁을 계속 확전 양상으로 치닫게 하겠다라는 것이 이 전술의 일환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란이 앞으로 얼마나 이 전력 측면에서 버틸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한 게, 초반에는 생각보다 이게 전력이 뭐 금방 떨어질 거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지금 나오는 거 보면은 생각보다 잘 버티고 있다라는 네. 보도들이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어떻게 좀 분석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란도 이런 상황에 분명히 대비를 분명한 것 같고, 그리고 이란의 신정체제, 이란 혁명수비대가 바보가 아닌 이상 처음에 그 보복 공격할 때 모든 전력을 다 소진하지는 않았고, 이렇게 좀 장기전에 대비를 했겠죠. 근데 분명히 이란도 이 버텨낼 수 있는, 그러니까 군사적으로나 그리고 뭐 정치적으로도 이 버텨낼 수 있는 어떤 임계점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신정체제 내에서도 지금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강경파가 있을 것이고, 혁명수비대를 중심으로 하는, 그리고
뭐 온건파, 협상파 이거 그래도 뭔가 우리가 조금 양보할 것은 양보해서 협상으로 문제를 좀 일단 해결은 못하더라도 봉합은 하자라는 의견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미국이나 이란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반격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게 얼마나 오래 갈지는 그거는 뭐 이란만이 알고 있는 극비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 공격과 또 방어 두 가지 면에서 이란도 여러 고민을 하고 있을 텐데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이란이 미국의 4,500억짜리 하늘의 눈이라고 불리는 E3 기종의 전투기가 파괴가 됐습니다. 네. 어쨌든 공격 능력이 남아 있다라고 볼 네. 수 있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네, 이 네. 부분도 미국에서는 의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텐데요. 그러니까 지금 특히 이 미국이나 이스라엘 입장에서 뼈 아픈 게 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저렴한 이 이란의 이 드론이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 그 고가의 페이트리엇 그 방공 미사일을 부수고 파괴하고 이런 데도 지금 능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형적인 어떻게 보면 비대칭 그 군사 자원이고 그런 군사 자원의 어떤 이 능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리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아까 말씀드린 그 호르무즈 해협을 돌파해서 페르시아만의 이 연안 지역을 갖다가 좀 장악하는 어떤 그런 군사 작전도 지금 상당히 많이 살아남은 그 드론 공격에 무차별적으로 노출될 수 있다라는 게 큰 지금 걱정거리 중에 하나죠. 지금 이 말씀하신 뭐 이란의 어떤 드론 능력이 워낙 출중하다 보니까 또 알게 모르게 이게 러시아가 또 뒤에서 여러 네. 가지 좀 도움을 주는 네, 게 네. 아니냐 뭐 이런 네. 관측들도 나오고 네. 있는데 이 부분은 뭐 기정사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분명히 러시아가 처음에 그 보복 공격을 감행했을 예. 때 이란이 그때 이 좌표를 찍어준 것은 분명한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뭔가 이제 나름대로 중재 역할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잘 되지 않으니까 오히려 좀 이란 쪽에 군사 지원을 더 확실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보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고 그리고 드론 지원을 하고 있는 것도 거의 뭐 분명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4년을 치르면서 사실 우크라이나가 보여준 드론 능력도 정말 출중하고 근데 러시아 역시 드론을 갖다가 잘 활용하는 전술을 갖다 구사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드론 대결의 양상을 많이 띠고 있고 이게 이번 전쟁에서 이 드론이라는 게 얼마나 능력을 갖다 많이 발휘할 수 있는지 효능을 발휘할 수 있는지가 지금 만천하에 드러난 어떤 그런 전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처럼 러시아와 이란의 군사협력 가능성에 대한 부분 계속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전쟁이 하나의 전선처럼 이어질 가능성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네. 그에 따라 젤렌스키 대통령도 네네. 중동 지역을 돌면서 이란에 대한 지원을 하지 말라라는 부분에 대해서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게 이제 분명히 미국 입장에서는 이 이란 전쟁이 이렇게까지 난항을 겪으리라고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전쟁도 나름대로 조금 종결 지으려고 했었고 이제 그런 국면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뭐 느렸다 줄였다 이렇게 했었는데 나름대로 좀 의미 있는 지원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이렇게 계속해서 지원을 갖다가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체력은 아닌 거죠. 미국도요. 그래서 분명히 지금 이 중동 전장에서 이 무기고가 조금은 이제 바닥이 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어떤 지원을 좀 축소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상황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조금 더 빨리 끝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젤렌스키 대통령 말에 의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를 좀 공박했다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빨리 거기 돈바스 지역 양보해라. 뭐 하고 있냐. 빨리 양보해라. 그러지 않으면 무기 지원 완전히 끊어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조금 이 겁박을 줬다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은 우크라이나가 지금 이 이란전의 유탄을 맞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러시아는 사실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지금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이고, 그죠? 석유에 대한 제재가 하나씩 둘씩 지금 해제가 되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 지금 이란 전쟁을 틈타서 러시아 역시 이 우크라이나 본테를 대상으로 드론 공격을 감행을 했습니다. 이제 이런 것을 보면은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은 마음이 이제 아프니까
조금 그러면서 나름대로 또 역할을 하려고 해요. 이 지역에서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게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게 좀 드론 지원을 좀 하면서 이제 우크라이나 역시 이제 드론 전쟁에 능해졌기 때문에 예, 예. 우리가 드론에 대해서 조금 한 수 가르쳐 줄 수 있어 이러면서 지금 좀 군사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도움을 주니까 우리에 대한 어떤 군사 지원을 갖다 끊지 마. 뭐 이제 이런 좀 처지에 처해 있는 것이죠. 근데 뭐 상황은 분명히 우크라이나에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움직임을 좀 살펴볼게요. 김정은 위원장이 ICBM에 탑재할 수 있는 고체 연료 엔진 시험에 참관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일단은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보도인지부터 좀 살펴볼까요? 일단 고체 연료를 사용한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너희들의 어떤 이 정보망에 걸리지 않고 우리가 그냥 신속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쏠 수 있다라는 것이니까 그죠. 이제 이란 같은 경우에는 탄도미사일 능력이 있고 그리고 고체 연료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미국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어떤 그런 ICBM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은 없는데 지금 이 북한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 러시아의 도움을 지원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신빙성이 있는 그런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능력을 구비했다라고 군사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초조함의 발로일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우리는 충분한 억지력을 구비했다. 실질적으로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다양한 탄도미사일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저런 식으로 지금 이란을 공격하는 거 보니까 혹시 그러면 다음은 우리 이제 이런 걱정이 조금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굉장히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바로 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미국에게 조금 보여주려는 어떤 그런 어떤 연출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의 상황은 또 어떻게 흘러갈지 보다 구체적으로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